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경의 옥녀봉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강경 옥녀봉 거의 정상에 해당합니다. 오늘 같이 김성옥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두 분의 손님이 계십니다. 먼저 최공주 씨와 안녕하세요. 소리꾼 최공주입니다. 아따 이쁘게도 말한다. 다음에 이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반갑습니다. 해. 아니 충청도라 산수가 충청도지. 아니요. 그럼 좀 얘기를 해봐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관심이 많은 이혜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불고 초여름이잖아요 오늘이. 혹시 이 강경이라는 데를 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와봤고요. 여기서 조금 뭐가 있을까 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다음에 우리 공주 씨는 처음 오셨나요? 네, 저도 처음인데요. 와, 절경이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가 지금. 네. 공주 씨는 군산이잖아요, 네, 네. 고향이. 그리고 어렸을 때 자랐었고. 네. 여기서 저쪽을 한번 볼까요? 저쪽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 이름은? 금강? 힌트를 얼른 대표님이 줬어. 주지 말기. 금강입니다. 금강이 저쪽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저쪽은 바로 지금 남쪽이에요. 남서 방향인데 이쪽으로 굽이쳐서 저 멀리 휘돌아 갑니다. 근데 강폭이 넓고 물이 많죠. 네. 여기는 이제 금강의 하구로 향하는 그 끄트머리 지점이거든요. 그 공주 씨가 태어난 고향 군산과 불과 한 자동차로도 30분 거리. 네, 그 정도. 네, 옛날에 이 배를 타고 여기서 내려가면 풍선을 딱 띄우면 돛을 띄우면 배로도 한 2-30분 거리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쪽으로 계속 물이 흘러나가 가지고 바다로 합해지는, 그래서 이 금강의 그 포구의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곳이 바로 이 강경포구인데, 바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일어나서 여기 밑에 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죠,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게 바로 강경포구입니다. 이 강경포구를 통해서 저 아까 군산으로 가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중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는 배들도 있었대요. 그 배들이 왕서방들이 비단을 잔뜩 싣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와라 그러면 이쪽 길로 해서 이쪽, 이게 운하거든요. 이로 해서 저 읍내 시내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푸고 그랬다는 기록과 여기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고 그런 활동들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으니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포구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했대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아까 뭐하러 온다고 했죠 제가? 포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네. 자, 여기는 뭐 어떤 장소죠? 여기. 옥녀봉?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여기는 김성옥 생가지. 네, 김성옥이 누굴까요? 그 중고제 시초라고 상시자. 네, 딩동댕. 네, 맞았습니다. 네. 중고제 김성옥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20자 이내로 얘기해 볼까요? 20자이네요. 그 제일 느린 장단 우리 진양조를 최초로 만드신 분. 우와, 굉장히 역시 음악가라 다르십니다. 네. 공부했습니다. 예, 오기 전에 공부 좀 했죠? 네. 우리 혜진 씨는 진양조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진양조는 처음 들어봤는데 뭘 처음 들어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 잘 진양조.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음악의 가장 느린 장단은 진양조. 네, 진양조. 길다고 긴 양조, 진양조 이렇게 길다. 충청남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길다는 걸 질다고 되게 그 진양조가 네. 그래서 생긴 건데, 네. 그 진양조를 창안해서 만드신 분이 바로 여기에 살았던 김성옥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김성옥 선생의 생가지로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이 조그마한 집터인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거의 절벽처럼 깎아지른 이런 경사면에 저 밑에까지 이제 포구가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된 이 포구에서 여기가 꼭대기인데 여기까지 집들이 다랑이 논처럼 조그마한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앉혀져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사진을 일제강점기 이전 거 사진 보면 여긴 다 초가집들,
초가집도 삼칸에 초가집 좋은 마당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거의 움집 같이 칸막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도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판자촌, 달동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긴 달동네죠. 이렇게 비탈져서. 그래가지고 사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초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광경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죠? 젓갈 그렇지. 젓갈의 지금 주산지이고 광경은 조선시대 3대 포구. 땡! 어유 땡! 좀 잘 좀 찍어봐. 좀 조선 후기에 3대 시장에 속합니다. 예, 3대 시장. 다시 자, 다시 한번 조선시대 3대 시장에 속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강경. 강경. 광천? 뭔 소리야? 광천. 아이고 들어오지도 않아. 어딜까요? 찍어. 강경. 강화도? 땡. 강화도는 고려 때 유명했죠. 군산? 군산 땡. 군산은 현대 도시예요. 근대 도시. 야, 큰일 났네. 이 전국을 통틀어서 조선시대 3대 시장에 속했어요. 자, 두 개는 어딜까요? 강경과 공주? 큰일 났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공주, 저 충청도는 여기 하나죠. 검색 찬스 인터넷 찬스. 아,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알아봐. 조선 후기 3대 시장. 네, 우리 3대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켓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마켓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업 도시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태리의 상업 도시, 이탈리아의 최대 상업 도시였던 데가 바로 피렌체거든요. 지금 인구 한 30만 정도 살고 있는데 엄청난 관광 도시죠. 지금 우리 이탈리아 그러면 떠올리는 게 하얀 벽에 그 주황색 그 기와 지붕 그걸로 이렇게 막 덮여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피렌체입니다. 그 피렌체가 중세 시대에 메디치라고 하는 영주가 살았고 그 메디치 가문이 모여 살면서 그 피렌체를 성악의 도시, 즉 뭐예요? 오페라의 발상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곧잘 이런 데 다니면 오페라나 서양 성악을 부르잖아요. 판소리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많이 부를걸요. 근데 그게 바로 피렌체인데 그 피렌체가 유럽에서 가장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무역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각종 상인들이 물품들을 교역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그 뱃길을 통해서 발달했는데 바로 이 강경도 이 금강이라고는 뱃길 아까 얘기한 군산 앞바다 서천 앞바다로 빠지는 서해로 빠지는 이 길목에 있었고 큰 상선들이 이 수저가 낮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여기까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포구였다 그래요. 내륙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이 엄청난 큰 그 부와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는데 자 찾으셨습니까? 네. 강경. 저기 평양. 그다음에 저기 밑에 대구. 네. 그 평양과 대구? 응. 네. 그리고 땡이요. 강경? 네. 대구는 포구가 없죠. 아, 장시가 아니에요. 거기 동네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네가 어디죠? 서문시장? 동네를 또 어디라고 해요? 동네를 또 다른 이웃의 표현으로 부산이죠. 네. 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대구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으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동네 부산이나 또는 대구 또 저기 어디라고 했죠? 평양? 평양 또는 뭐 이렇게 우리 한양 네. 이런 데에 비하면 강경은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형편없죠. 네. 이건 뭐 이게 읍이거든요. 논산시 강경 읍인데 조그마한 읍 지금 인구가 10,000명이 채 될까 말까 한대요.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는 100만이 넘는 도시죠. 200만, 300만 되죠. 그래서 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100여 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강경은 이렇게 침체가 됐고 그리고 많은 즉 아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물, 역사, 문화, 예술도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까운 인물
바로 김성옥입니다. 김성옥은 누구라고요? 진양조 장단 시조, 또 중고대 시조. 네, 맞습니다. 지금 혜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김성옥이 조그마한 초라하게 생긴 퇴락한 상업도시였던 강경에 바로 이 옥녀봉 산피탈의 달동네에서 어찌하여 지금 한국의 국악 전통음악에 빼놓을 수 없는 장단 진양조를 여기서 창시하게 되고, 그리고 중고제라고 하는 판소리 3대 유파 중에 하나를 탄생시킨 그런 배경이 되었을까.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상업도시로서 맹위를 떨쳤던 3대 시장, 그 규모에 걸맞게 어떤 문화가 잉태됐던 도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와는 너무 다른 양상이 상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은 이 옥녀봉 꼭대기인데 저 나무 밑에 이제 봉화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바위 밑에 영포대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바위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 글자 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참 요새는 한문 공부도 잘해. 자, 해석해 보실래요? 네, 아우 정말 잘한다. 그래, 저기는 지금 그 숫자 같은 것이 많이 써 있고요. 하루의 일과 같이 이렇게 그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숫자가 많이 써 있는데, 저기는 이쪽 강경포구에 옛날 바닷물이 서해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이게 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여기까지도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중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어떻게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여기가 물이 드나들고 높이가 변하나 그걸 적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해운업에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걸 새긴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해조문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조문. 그 해조문 밑에 김성옥의 생각이 있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거면 조그만한 터가 이 집 하나 겨우 조그만한 오두막 하나 있을 만한 자리잖아요. 요 밑에도 또 요 옆에도 이쪽 돌아가면서도 이마시간 또 이거보다 좀 작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집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수백 개가 돼요. 이 목녀봉을 뺑뺑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올라와서 살았던 거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샀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꼭대기 경치 좋은 데 살았을까요? 그때는 뭐 경치보다는 일단은 집터 있을 만한 곳에 집을 지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 네. 김성옥이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30대에 요절했다고 그러거든요. 30대면 지금은 한참 때. 우리 혜진 씨 30대? 네, 30대예요. 그니까 이 뭐 너무 어떤 뜻을 다 펼치기 전에 돌아가신 셈인데요. 네. 다시 한번 앉아볼까요? 그런 셈인데 이 김성옥 선생은 바로 여기 옥녀봉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 떨어져요. 이 감나무 쪽으로. 지금 해가 점점 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저쪽은 남쪽이에요. 연무대 훈련소, 논산 훈련소, 육군 훈련소 있는 데가 저쪽이고요. 여기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기 다리 하나 보이죠? 네. 다리 넘어 저 뚝 있죠? 네. 다리 넘어 뚝은 전라북도 익산시예요. 익산시 망성면. 그래서 저기는 정정열 선생님이 태어난 네. 동네예요. 그 조선 후기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대가였던 정정열이 바로 저 동네 태생이에요. 나바이 성당이라고 저 조그만한 언덕배기 산 있는 밑에가 성당이 있는데 저기는 이 호서 지역의 최초의 성당이에요. 김대건 신부가 핍박을 통해서 강변으로 쫓겨서 와가지고 저기에다가 포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성당을 만들었거든요. 나바이 성당 그러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주 성스러운 장소로 기억해요. 김대건 신부의 자취가 커서. 김대건 신부는 강경 이쪽으로 넘어와서 포교를 하면서 논산 일대에도 포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논산에 김대건 선생 그 이름을 따가지고 신부의 이름 따서 대건고등학교. 논산의 최고의 명문이 대건고등학교예요. 네,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명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옥녀봉 얘기할 때 이쪽은 서쪽이라 서쪽에는 김성옥 선생님이 이렇게 살았고 네. 옥녀봉 동쪽 이제 이 너머거든요. 네. 이 너머에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너머 이 비탈에 바로 검은고 산조를 창시한 백낙준 선생이 살았어요. 오. 그분은 물론 김성옥 선생님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검은고 산조 이 산조는 다 언제 생겨왔게 산조 검은고 산조 가야금 산조 대금 산조 언제 생겨왔게 시대별로 보면 고려 시대? 어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올라갔어요. 네. 자 산조는 언제 생겼어요? 산조 전공자로서 얘기해봐. 아, 나 환장하고 있네. 예 검색 안 됩니다. 네 빨리 말씀하세요. 자 대표님한테 찬스. 자 검 저기 산조 언제 생겼죠? 찾고 있어요. 아 이거 찍지 마 빨리 그냥 빨리 찍어. 아, 그 조선 시대 이후? 딩동댕 아, 조선 이후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거의 구한 말 가까워서. 잘 봐. 이렇게 하는 자, 거야.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 돼. 구세기 말. 아니야. 19세기에 뭐 그렇지 19세기 말이지. 10세기 말. 김창조가 영월에 있는 김창조가 대금을 시작했죠, 그죠? 네네. 가야금도 시작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검은고 산조라는 게 있어요. 검은고하고 가야금 어떻게 구별하죠? 검은고는 검은 거고. 그렇지, 그렇지. 검은고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이 현금이라고 불렀어요. 검을 현자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줄? 짝수로 8줄, 12줄? 뭐 좀 잘 찍으려고 했는데 저기 6줄 12줄이고 아, 네. 검은고는 그 양반들이 즐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검은고는 정악이라고 하는 그 궁중음악에서 많이 쓰였고 가야금은 좀 더 화려하고 기교가 많아서 그런지 좀 묵뚝뚝했던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양반들이. 어쨌든 검은고가 이렇게 금방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루어 가지고 연주하는 궁중음악에 쓰였고 그리고 그것이 민간으로 내려오면 사대부들이 즐겼던 풍류음악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체인버 오케스트라예요. 우리나라의 풍류 이렇게 풍류음악 이러면 그건 그런 체인버 오케스트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종묘제례악이나 문묘제례악 같이 제례악 또는 연회악, 보허자, 뭐 여민락 들어봤죠? 용비어천가. 네네네. 예, 그런 걸 연주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예요. 막 50명, 60명 편성해.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풍류는 체인버 오케스트라예요. 실내악. 이 단위가 10대 명 또는 작게는 대여섯 명. 근데 그때에 검은고를 쳤어요. 그 연주했어요. 그렇게 쓰이던 것이 금방 공주 씨 얘기한 것처럼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오면 백낙준이라는 분에 의해서 바로 이 옥녀봉 동쪽 비탈에 이 너머 비탈에 살면서 검은고 산조를 창시합니다. 처음으로. 옥녀봉 대단한 데죠. 네. 판소리 중고제도 만들었던 고장이 여기고 이 너머에서는 백낙준이라는 분이 검은고 산조를 창시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걸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옥녀봉은 아니고 이 강경이라고 하는데 강경 어디쯤에 박상근이라고 하는 명인이 또 태어났어요. 박상근이. 네, 박상근은 어떤 걸 연주한 분일까요? 진짜 이거 찍는 거다. 와 이거 참 너무 재밌다 이거. 막 찍어. 이건 생각할 게 없어. 하나 낮게 막 찍어. 막 찍어. 아. 생각나는 거 찍어. 낮게 하나 찍어. 가야금? 오호호호 딩동댕. 오호호호. 야 촉이 있어. 네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박상근 쌤이 가야금을 너무너무 잘 연주한 거예요. 가야금 산조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가서 사냐면 조치원에 가서 삽니다. 지금 조치원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갈고 닦아가지고 이 강경 양반 박상근이 하나의 멋진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박상근류가 되는데 박상근류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금연류. 성금연류 사연조가 바로 박상근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금연은 원래 이제 전라도 분이라 전라도화 시킨 것이 성금연류고 그보다 좀 더 고전적인 형태, 또 우리가 중고제 얘기하면 더 고전적인 형태 얘기했듯이 그 고전적인 형태는 바로 박상근류. 예, 그곳인데 그 박상근도 바로 강경 출신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우리 국악에 관련돼서 옥녀봉과 이 강경을 중심으로 많은 새로운 음악들이 탄생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이 주위에 많은 명장들이 살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고 소감이 아니네. 예, 그건 사실이야. 자,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들이 다 여기서 발굴을 하고 창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공원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어받아서 후대손들이 조금 그거를 이어받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특히 이제 군산이 고향이니까 우리가 뭐 나이 먹다 보면 이렇게 자꾸 고향 쪽이 생각나잖아요. 네. 저쪽을 보면 이렇게 굽이쳐서 저 산 너머로 저 들판 너머로 지나가면 한 30분 지나가면 아, 내 고향 군산 서해 앞바다가 펼쳐지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바라보면 옛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저어서 일로 와서 여기에다 물건을 푸고 또 벌러 또 나가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젓갈로만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내가 오늘 막 가서 젓갈 시장도 막 왁작지근한 것도 찍어보고 막 오정 육적도 한번 먹어보고 그런 걸 찍는 줄 알았어. 그리고 강경 역사 옆에서 여기가 바로 강경역입니다. 그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 나 나름대로 포부가 컸는데 어쨌든 나 잘렸어. 근데 여기에 오는 배들이 그렇게 바다 서해 바다에서 잡힌 어종들을 잔뜩 싣고 왔다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옛날에 냉장이 안 되잖아요. 냉동 네, 보관이 네, 안 되고 네. 냉장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 여기서 노역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들. 포구에서 물건을 내리면 그 물건을 다 등짐을 지고 손으로 끌고 해서 상인들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네. 또 작은 배가 잔뜩 여기 도열에 있어가지고 큰 배에서 푼 물건들을 작은 배에 막 나눠 실어요. 그럼 작은 배를 타고 부강까지 갔대요. 부강은 어디냐면 청주 바로 밑에예요. 청주 밑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줄기에서 시작된 작은 그 시내 같은 조그만한 강들 있잖아요. 강이나 하천들이. 그 하천들마다 다 사람들이 깃들어 살았거든요. 지금의 지형지물로는 뭐 산 밑에나 들판에 도시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래된 도시나 지형은 다 이 물길로 돼 있어요. 물길로. 그래서 조그마한 시냇물이 흘러서 배만 띄울 수 있으면 평저선 바닥이 납작한 배, 네, 네, 뗏목 같은 배에다가 한 명, 두 명만 타고 물건을 싣고 고구마 대여섯 가마 싣고 가는 거예요. 팔로.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면 힘들어 못 가죠. 그렇죠. 네. 소나 말도 누구나 다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조각배에다가 싣고서 저어서 가면 금방 오는 거죠. 큰 물만 나면 빨리빨리 오고. 그렇게 해서 이 강경이 이 충청도 일대의 내륙에 물건들이 집산이 되고 네. 또 서해에서 오는 물건 어물 같은 물건들이 다 여기서 퍼져나가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대도시의 면모를 갖췄다고 그래요. 그 대도시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박상근의 가야금 산조가 탄생한다든지 또는 김성옥의 중고제가 탄생한다든지 또 백낙준의 검은과 산조가 탄생할 수 있는 즉 예술인들이 잉여 가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런 근거가 바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까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군웅을 했던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는 오페라를 비롯한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것은 그 상업적 자본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메디치라고 하는 뛰어난 신미안을 갖고 있는 그 영주가 집중 육성을 시켰고 오페라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김성옥 선생도 중고제를 이렇게 번창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했던 이유는 아니 그랬던 배경은 바로 강경의 상업자본 강경의 도시 3대 도시에 해당했던 그 도시의 물적인 바탕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 벽지나 그러니까 섬이나 또 어디 벽지, 오지 이런 데에서 절대 문화가 문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문화나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을 그냥 지금의 이렇게 조그마한 소읍에 불과한 강경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문화들이 탄생한 것이 아이러니컬하게 보이지만 거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업도시로서의 조선 후기의 큰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면 얼마든지 더 그 이상의 그 이외에도 많은 문화가 존재했을 수 있겠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김성옥 선생의 생가지라고 하는 그 이유, 근거가 뭘까요? 그 선생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은 저기에 써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증할 만큼의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 확증할 수 없고 추정지로만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돌아가신 박동진 선생님이 있어요. 제비 몰러 나간다. 우리 것은 좋은 네. 것이요. 그 박동진 선생님이 생전에 인터뷰에는 그 기사를 보면 김성옥은 강경 부곡산 동쪽에 서쪽에 살았고 부곡산 동쪽에는 백낙준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곡산이 어디냐? 여기 사람들은 여기를 옛날에 부곡산이라고도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강경 옥녀봉에서 부곡산의 서쪽인데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 서쪽 이쪽을 뭐라고 불렀냐 하고 여기 동네 이제 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를 세편이라고 불렀지. 그래. 서쪽은 맞아. 세편이야. 그래. 왜 세편이에요? 그랬더니 서쪽인 게 세편이지. 그래. 서를 세로 발음했다는 거죠. 네, 세편, 서편을 세편. 그래서 그쪽이 세편이 맞아. 세편의 사람들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박동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일정 정도 신빙성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조선 창극사에 조선 창극사 정로식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거기에 김성옥은 강경읍 일끝리에 살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일끝리가 어떤 뜻일까요? 일끝이요? 일끈? 일끝. 일끝? 음. 한 마을에서 살았다? 뭐 네. 비슷한데 네. 전혀 아니야. 자, 이 친구니까 한일자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끝리. 이끈니 일끝리. 일끈니 응. 나릴 딩동댕? 그런데 응. 그래갖고 어쩐다고? 멘붕 얘를 왜 데려온 거야 도대체? 일끈니 응. 일끈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응. 해일자를 썼다고. 일 해 끄트머리. 아 그러면 아까 서쪽과 관계가 되죠. 해가 이쪽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해가 떨어지는 자리가 일끝인 거야. 해 끝나는 뒤. 해 끝자리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일끝이라는 것을 지금 행정지명이 아니었고 또 그때도 그것을 보편적으로 썼던 이름이 아닌가 봐요. 정로식이 1940년에 그 책을 냈는데 그래서 그 일끝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저쪽 그 한의원 이름 잊어버렸네. 광교 읍내 한의원이 있어. 오래된 한약방. 거기에 80이 넘은 원장님이 일끝이 그거는 여기 해끝이란 얘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해끝이가 어디요? 일끝이. 이쪽 서쪽. 이렇게 이제 겹쳐져요. 그래서 이 자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쪽 서쪽이라는 거. 서쪽에 모여 살던 데는 이쪽이 마지막이거든요. 여기는 벼랑이라서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충남 역사박물관 관장을 하셨던 오성민 박사께서 이 지역에 이제 중고차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김성옥을 취재하러 와가지고 조사할 때 이 지역의 촐로들한테 벌써 오래전이죠. 물어보니까 옛날에 광대가 소리하던 광대가 살던 집터가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그러더래요. 유명했던 광대가 살던 집터가 어디요? 그게 여기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더래요. 해조문 밑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조문 밑으로 요 집자리가 딱 있었어요. 원래 이 데크 있기 전에도 집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기록은 토지대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김성옥 선생이 언제쯤 태어나셨을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1700년대 후반 네, 1700년대 후반 맞았어. 더 좁혀볼까요? 1801년? 오, 뭐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역시 김성옥 선생은 너무 옛날 분이라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집안의 족보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김성옥 선생은 족보를 남길 만큼의 그런 집안이 아니죠. 족보라고 하는 건 사실 조선 후기에 양반들을 사고 족보를 막 새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성들을 얻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김성옥 선생이 그
1801년 또는 1700년대 후반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때는 김성옥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때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도 아까 양반을 사고팔고 했던 조선 후기 이후로 우리가 성들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됐지 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성을 갖고 있었던 건 다 양반이고 양반이라는 건 서양으로 보면 귀족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대류 이상으로 쭉 내려오면서 사대부 중앙관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면 이런 광대 또는 예술인 이런 분들이 양반 다 양반의 후예일 리가 없고 그리고 양반의 후예가 아닌 경우에는 족보가 있을 리 없어요. 그리고 그 후예는 다 만들어진 족보죠. 그래도 생물연대 정도는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김성옥 선생님의 족보는 찾지 못했고 다만 김성옥 선생의 아들이 김정근인데 그 김정근이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살다가 여기 살다가 배를 타고 아마 더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항에 가서 삽니다. 서천 장항 성줄이라는 데서 사는데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답사 기행을 갈 때 다시 얘기하고요. 그 김정근의 아들이 김창룡이에요. 네. 그 김창룡이 일제강점기의 스타죠. 네. 김창룡과 이동백이 김정근한테 배우거든요. 그리고 김정근이 이 금강줄기의 어지간한 명창들을 다 배출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공주의 황호통 이런 인물이고 그건 또 이제 공주 답사할 때 우리 얘기합시다. 근데 김정근이 그 장항 성주리에 살면서 소리를 중고체소를 퍼뜨렸고 김창룡 선생이 이제 살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홍성을 가요. 그것도 홍성 결성면 용오리로 이사를 가요. 우리가 인연이 장난이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결성향고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뭔가 이상해. 뒤에서 조종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결성면 용오리라는 데가 옛날 용오리 장터가 컸대요. 거기 아마 그 앞에 지금 논 뜰이 있잖아요. 거기가 물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뱃길이. 그리고 거기도 역시 여기처럼 바다에서 들어온 배들이 거기다 물건을 푸고 내리고 하면서 장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산이 집결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대들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처던이 되는 거죠. 근데 김창룡 시절에 글로 이사를 간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에 지금 향토사학자 아주 노령이신 황성찬 선생님이 그 제적등본을 띄었어요. 그것을 일제강점기에 이제 만들었던 제적등본을 띄어보니까 김창룡으로 띄니까 안 나오더란 얘기야. 근데 김창룡의 형으로 띄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룡 형으로 이름을 띄어서 그거를 발견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개인정보 이것이 안 될 때라서 아마 띄셨는가 봐.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그것을 하나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제가 홍주성에서 그때 중고제에 대한 세미나를 무슨 역사인물 축제인가 할 때 조그만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초청받아서 가서 발제를 했어요. 중고제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때 실컷 하고 나니까 김창룡이 서천 사람으로 서울 가서 맹위를 떨쳤고 우리 중고제는 좋은 것이요. 그랬더니 황채원 선생님이 손을 딱 들더니 서천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창서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적등본을 띄워보니까 결성면 용어리 암호화금의 편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말 제가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나서 그렇게 낯뜨거운 적이 처음이에요.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결성면 용어리가 없어요. 도대체 이 양반은 뭘 발견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그랬더니 복사해서 보내왔어요. 보니까 정말로 제적등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에는 김정근 이렇게 써 있고 김정근도 주소가 용어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부는 김성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소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때는 기록이 없나 봐. 근데 김혜김 씨라고 써 있더라고. 김혜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선생님 김창룡 선생님 이후에 자제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거기 제작등본에 김정근. 나와요? 김정근 생물령도 나와요. 예. 그러면은
태어난 때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김성욱 그렇죠. 경창이.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 앞뒤로 추정하면 그래서 재작년에 이 광경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제가 특강을 왔을 때 그걸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옥의 생물연대를 추정치가 나왔다. 그것은 김정근의 생물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독등본상 그것을 뒤로 추정하면 나온다. 왜냐하면 김성옥이 조선창극사에 30대 요절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30대 언저리로 그걸 상계시키면 계산이 나오지 않나. 그게 보니까 김정근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소화 몇 년으로 돼 있는데 환산해 보니까 하나의 그 제적등본이 2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제가 입수한 것은 1931년인가 태생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따져보니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늦어. 1810년대가 돼야 돼. 태어난 것이 김성옥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물어보니까 그 최혜진 박사께서 하는 말씀이 이번 주에 오시면 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했더니 다른 자료에는 제적등본상 김정근이 1825년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1825년생으로 돼 있으면 네, 그 다른 제적등본상으로는 또 김정근 선생이 1825년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1825년생으로 돼 있으면 김성옥 선생이 아들 김정근을 낳고 1825년에 낳아야 되잖아요. 낳고 그냥 죽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아버지의 그 소리죄를 받아서 이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그래도 10살 이전 정도까지는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늦춰 잡아도 1700년대 후반 그죠? 1790년대에 태어나야만 얼추 30대 돌아가신 걸로 맞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1795년 즈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795년 즈음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만 해도 사진도 없고 뭐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에 기록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생활을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김성옥 선생에 대한 기록이 아주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족보도 없겠지만 그 김창룡 선생님 이렇게 자제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끊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중고제 창시자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찾고 이러진 않을까요? 네,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김창룡 선생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번성했습니다. 비교적으로 보면 이동백 선생님은 후손이 절손돼 가지고 직계가 없어요. 그런데 김창룡 선생님은 후손이 많아요. 아들 삼형제를 뒀대요. 딸도 뒀는데 아들 삼형제가 그렇게 극진하게 아버지 잘 모셨대. 그래서 이동백과 김창룡이 서울에 살 때 같은 공간에서 활동했거든요.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둘이 이제 다툴 때가 있잖아요. 이동백 선생님 뭐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뜨렁끄렁하고 김창룡 선생님이 조그만하고 그럼 막 대면에서 둘이 싸울 때는 꼼짝 못하다가 아들들이 누가 기별을 해줘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빨리 싸운다 빨리 가봐라. 그럼 아들 삼형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문을 열고 왔냐? 그러면은 그 순간 이동백 선생님이 코가 쑥 빠졌대요. 그런데 김창룡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소리를 하고 특히 북을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악기도 연주하고 그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김창룡의 형님 배다른 형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계로서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그리고 그 아니면 사촌이거나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적등본이나 이것이 김창룡으로 띄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결성에서 오래 살았고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그분의 직계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할머니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제재작년에 전화가 왔다니까 나한테 결성에서 그렇게 김창룡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의 후손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1시간을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그 김창룡의 직계 후손들은 직접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국내에 계신 분은 안 계시고 다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일본에서 지금 따님이 한 분 계시다고 손녀가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가야금을 좀 연주하고 병창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지금 90 몇 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활동은 못하고 살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족보라도 입수하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면 김성옥에 대한 생물연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해서 저쪽에 서해 쪽으로 나가는 금강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 거리에 저기 저 산 밑 저쪽 끝나는 산 있죠. 산 돌아간 정도에 웅포라는 지역이 나와요. 웅포는 하멸읍 웅포인데 그 하멸은 익산이죠. 근데 이 금강을 건너서 이제 익산이 위쪽으로 건너오면 서천이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신성리 갈대밭 있죠. 잘 알고 있는 서천에 그 신성리 갈대밭 건너편이 웅포예요. 그래 그 웅포에는 송흥록이 살았습니다. 송흥록은 바로 이 김성옥의 처남이에요. 근데 송흥록은 여기 살다가 남원 운봉으로 이사를 가서 지리산에서 소리를 열심히 연마해서 소리를 빵 터뜨렸어요. 전국을 제패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소리가 동편제라는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금강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음악사적으로. 여기서 배태된 음악을 가져가서 빵 일으킨 것이 바로 동편제다. 이렇게까지 거칠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김영근 선생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남원에서 오랫동안 동편제를 연구하면서 추적해보니까 중고제를 안 건들 수가 없죠. 그 양반들이 골수에 사무친 호남 기원론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김성옥 선생과 여기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웅포의 송흥록과 천안매부지간, 그래서 여기에서 진양조가 만들어졌던 것도 바로 송흥록이 김성옥 선생이 말년에 학슬풍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다 마비되고 살이 다 말라버리는, 그래서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점점점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학슬풍이라고 그랬대요. 학슬이라는 건 학의 다리, 학다리가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없잖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치면 루게릭 같은 거 같아요. 바짝 말라서 마비가 돼갖고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30대라는 거죠. 그때 송록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문 앞에 당도해가지고 매형을 부르면서 그간 얼마나 고적하며 병세가 어떠시오 하고 중머리로 딱 백같이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곧 죽어도 멋이 있어가지고 누워서 과연 내 병이 길어지니, 그러다가 이제 진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밖에서 소리 들어보니까 그 가락이 듣도 못한 가락인데 너무 멋지거든. 아니 저기 그 지금 금방 한 게 매형인지 매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생물연대가 안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노래요? 그거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뭐 그렇지 어쩌고 하고 진양조로 하니까 그거 멋지다. 그거 좀 저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 그러니까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그냥 노래 연구만 하고 음악만 떠올리다 보니까 이런 가락이 나왔어. 신세가 그렇죠. 힘이 없고 병약하고 힘이 드니까 흥얼흥얼 늘어졌던 가락이 어떤 아귀가 맞았는가 보죠. 그래서 진양조가 탄생했다는 것이 조선 창사에 뚜렷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창사에 써 있는 기록대로 의하면 그 가락을 발견한 이후로 그걸 가지고 송록이 뭐라고 찬사를 했느냐, 그 앞에서 바로 지금 이거는 우리 조선 음악계의 일대 신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가져가서 네가 잘 개발해라 했더니 가져가서 송록의 동생이 송광록이거든요. 네. 송광록 형제가 이걸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송록은 귀곡성 조경이 하는 거, 그 진양조 옥중가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치고, 송광록은 범비 하는 거, 이 범피중류를 통해서 진양조를 널리 터뜨려요. 그 이후로는 지금 민속음악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장단이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음악이 굉장히 촉급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김성옥의 공로가, 기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김성옥이 태어나서 살고 음악을 연마했던, 만들어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강경의 옥녀봉 해조운 밑에
김성욱 생가지입니다.